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 작가의 서재.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나는 갇혀있다. 형사들이 자꾸 찾아온다. 그들은 자꾸 어제를 언급하는데 나는 그들을 어제 만난 기억이 없다. 늘 오늘 취조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늘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체포되지 않았는지, 나는 어떤 시를 썼으며 왜 시 강사를 죽이지 않았는지, 니체와 호메로스와 소포클레스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날카롭게 통찰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형사들은 그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나의 자랑스러운 과거와 철학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들은 내가 은희를 죽였다고 믿고 있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너는 박주태가 죽였을 거라고 말한다. 그가 은희와 만나고 있었다고. 내가 그의 차를 들이받은 후에 그의 차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뒤에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고. 그 사람은 경찰인데. 눈앞의 형사는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나는 항변한다. 경찰은 사람을 못 죽이는가? 그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인다.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안 형사를 찾는다. 어쩌면 그라면 내 말을 믿어줄 것 같기도 하다. 형사는 이번에도 가차없이 고개를 젓는다. 안 형사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인상착의에 대해, 말버릇에 대해, 나와 나눈 이야기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다. 형사 하나가 말한다. 가까운 과거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신다는 분이 안 형사라는 양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기억하십니까? 맞는 말 같은데 왜 화가 날까? 평행 우주로 보내진 것 같다. 이 우주에서 박주태는 경찰이고 안 형사는 없고 나는 은희의 살해범이다. 또 형사가 찾아온다. 그는 나에게 거듭하여 묻는다. 김은희 씨 왜 죽였습니까? 내 딸을 죽인 것은 박주태요! 내 말을 들은 초로의 형사가 좀 더 젊은 형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한다. 마치 내가 거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조사가. 그래도 조서는 남겨야죠. 다 쇼인지도 몰라요. 젊은 형사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나에게 말한다. 아저씨, 김은희 씨는 아저씨 딸이 아니잖아요. 요양보호사잖아요. 치매 노인 찾아가서 간병하고 도와드리는 제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라는 말의 뜻을 나는 알지 못한다. 초래의 형사가 언성이 높아지는 젊은 형사를 제지한다. 혈압 올라가. 그만해. 말해 무슨 소용이야. 혼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신문에서 내 얘기를 발견했다. 찢어서 간직했다. 평소 결근을 거의 하지 않던 김씨가 사흘이나 결근하고 연락도 닿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긴 가족들이 김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김씨가 평소 제가 요양보호사로 치매 노인을 돌봐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김씨가 방문하던 가구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김병수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 안팎을 수색. 살해된 김씨의 사체와 김씨의 사체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를 수거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씨의 사체 외에 어린아이의 유골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골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오래전에 살해돼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유골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의자 김병수의 전과는 없으며 현재 중증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소와 공소 유지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TV 뉴스에 자꾸 내가 나온다. 사람들은 은희가 내 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모두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틀린 것 같기도 하다. 그들은 은희가 요양보호사로 성실히 일해왔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왔다고 말했다. 동료 요양보호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희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거듭하여 나왔다. 그들이 너무 슬피 울어 하마터면 나조차도 은희가 내 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는 말을 믿을 뻔했다. 경찰은 내 집 주변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 유전자 검사, 악마 같은 단어들이 흘러간다. 형사를 불러
이제 집마당은 그만 파고 대나무 숲을 파보라고 일렀다. 형사가 긴장된 얼굴로 나갔다. 그때부터는 TV에 대숲이 나오기 시작했다. 언제나 영롱한 댄잎에 노래를 들려주던 나의 대숲이. 이건 뭐 그냥 공동묘지네, 공동묘지야. 어이! 방수포에 쌓인 유골들이 줄줄이 산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 하나가 말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젠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다. 여기는 펜도 녹음기도 없다. 다 빼앗아간 것 같다. 겨우 분필을 하나 구해 벽에다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을 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모든 게 뒤죽박죽인데. 현장 검증에 끌려나갔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재현한단 말인가. 동네 사람들이 내게 뭔가를 던졌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했다. 날아온 병이 내 이마를 때렸다. 아팠다. 박주태가 나를 찾아왔다. 박주태를 볼 때마다 정말 혼란스럽다. 박주태는 오랫동안 내 주변을 맴돈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에 혹시 내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했었다고 한다. 박주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심리학자가 들어와 그의 옆에 앉았다. TV에 나와 연쇄살인범의 심리가 어쩌고 떠들던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박주태가 물었다. 제가 경찰대 학생들과 같이 찾아간 것은 기억합니까? 그건 안형사였는데. 안형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데려갔지요. 나는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박주태가 심리학자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미소를 교환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야. 당신은 은희와 왔었지. 은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잖아. 김은희 씨를 만나기는 했었죠. 늘 그 집을 드나드니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었죠. 내가 차를 들이받았잖소. 당신 지프를. 그건 어떻게 된 거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반떼를 몹니다. 그럼 사냥도 안 한단 말이오? 안 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혼란은 더 심해진다. 나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연쇄살인은 끝났소? 아직은 모르죠. 좀 더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심리학자와 박주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하더니 나를 버려둔 채 밖으로 나갔다. 어떤 날은 정신이 또렷하고 어떤 날은 멍하다. 억울합니까? 형사가 묻고 있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누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이 나를 좀 웃겼다. 형사는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게 가장 기분이 나쁘다. 제때 붙잡히기만 했더라면 나는 이보다 더한 처벌을 받았을 사람이다. 박정희 정권이었다면 나를 당장 교수대에 매달거나 정기 의자에 앉혔을 것이다. 나는 은희의 엄마를 죽였다. 집으로 가 먼저 은희의 아빠를 죽인 후에 퇴근하는 은희 엄마를 납치해 죽였다. 어린 은희는 어린이집에 있어 내 손길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장면들 하나하나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런데 은희의 죽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찰들은 내 집에서 살해와 암매장에 사용된 물건들을 다수 찾아낸 모양이다.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뒷곁에 있었던 모양이다. 그 물건들에는 모두 내 지문이 묻어 있다고 한다. 그들이 나를 잡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무엇을 못하랴? 너무 많은 그림을 그려 화가 자신도 위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화가는 위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그렸음직한 그림이지만 그린 기억은 전혀 없소. 화가는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내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 나는 형사에게 말했다. 내가 저질렀음직한 일이오. 그러나 기억은 없소. 형사는 기억을 내보라고 나를 다그쳤다. 사람을 죽이고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해를 못해. 누구보다 그 장면을 기억하고 싶은 게 바로 나라는 것을. 형사 양반, 나도 기억을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사람들은 은희와 관련된 내 기억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TV에서도 나를 수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이후로는 평소 주민들과 접촉이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였으며 찾아오는 가족도 전혀 없었다. 라고 말한다. 그럼 걔는 있었소? 누렁이 말이오. 하루는 형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걔요? 걔는 있었죠. 그 개가 마당을 파헤쳤잖아요. 누렁이는 있었다니 조금 안심이 된다. 그 개는 지금 어떻게 됐어? 주인들이 다 이렇게 됐는데. 주인들이라니요. 아저씨 혼자인데. 어이, 이 집 개 어떻게 됐어? 그 똥개? 서류를 전달하러 들어온 젊은 경찰이 대답한다. 주인 없는 똥개라고 동네 사람들이 잡아먹자고 한 모양인데
이장이 사람 먹은 개를 먹으면 자기들이 뭐가 되냐며 말려서 그냥 풀어줬답니다. 거둘 사람도 없으니 뭐 들게 되겠죠. TV에서 은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평소 헌신적으로 치매 노인들을 돌보아왔던 김은희 씨의 죽음에 동료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희와 나누었던 그 많은 대화들은 다 뭐란 말인가? 모두 내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들이란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어떻게 상상이 지금 겪는 현실보다 더 생생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요걸들은 많이 찾았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나만 물읍시다. 오래전에 시내 문화센터에서 일하던 여자와 그 남편을 죽였어. 그들에게 아이가 있었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형사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적대시하지 않는 것 같다. 때로는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심지어 그들은 나를 일종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며칠 후 형사가 찾아와 말했다.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같이 살해됐답니다. 둔기로.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다 빙긋이 웃었다. 재밌는 우연이네. 그때 죽은 아이 이름도 은희예요? 문득 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무엇에 진 걸까? 그걸 모르겠다. 졌다는 느낌만 있다. 세월이 흐른다. 재판이 진행된다. 사람들이 몰려든다. 나는 여기저기로 옮겨진다. 또 사람들이 몰려든다. 사람들이 내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건 내가 비교적 잘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쉬지 않고 말했고 사람들은 받아 적었다. 아버지를 죽인 일만 빼고 모든 것을 말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렇게 오래된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왜 최근에 저지른 일은 기억하지 못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예전 일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자백하고 최근에 저지른 일은 처벌받을까봐 털어놓지 않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은 모른다. 바로 지금 내가 처벌받고 있다는 것을. 신은 이미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나는 망각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나도 죽으면 좀비가 될까? 아니, 이미 돼 있는 건가? 한 남자가 찾아와 만났다. 기자라고 했다. 그는 악을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 그 진부함이 나를 웃겼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악을 왜 이해하려 하시오? 알아야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말했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악이 아니오. 그냥 기도나 하시오. 악이 당신을 비켜갈 수 있도록.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그에게 덧붙였다. 무서운 건 악이 아니오. 시간이지.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 감옥 같기도 하고 병원 같기도 한 곳에서 머문다. 이제 둘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둘 사이를 오가는 것 같기도 하다. 하루 이틀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영원히 지난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다.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모르겠다. 이 생인지 저 생인지도 분명치 않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자꾸 내게 여러 이름을 댄다. 이제 그 이름들은 내게 어떤 심상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사물의 이름과 감정을 잇는 그 무언가가 파괴되었다. 나는 거대한 우주의 한 점에 고립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맴도는 식구 하나. 강변의 하루살이 때처럼 집요하게 들러붙어 떨쳐낼 수가 없다. 일본의 어느 사용수가 지었다는 하이쿠 한 수. 나머지 노래는 내 새에서 들으리. 어이. 처음 보는 남자가 내 앞에 앉아 말한다.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어. 나는 그가 조금 무섭다. 그는 나를 추궁한다. 괜히 치매에 걸린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처벌을 피하려고.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 좀 깜빡깜빡할 뿐이지. 나는 대답했다. 처음에는 치매라고 주장했었잖아요. 내가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 좀 피곤할 뿐이요. 아니, 좀이 아니라 정말로 피곤합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종이에 뭔가를 끄적인다. 김은희 씨는 왜 죽였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응? 내가요? 언제요? 누굴요? 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끝없이 계속했고 나는 점점 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졌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빌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발 용서해달라고. 눈을 뜨기가 어렵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도통 가늠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다. 무심코 외우던 반야심경의 구절이 이제 와닿는다. 침대 위에서 내내 읊조린다. 그러므로 고음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으며 형체와 소리, 냄새와 맛과 감촉과 의식의 대상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으리라. 미지근한 물속을 둥둥 부유하고 있다. 고요하고 안온하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공 속으로 미풍이 불어온다. 나는 거기에서 한없이 헤엄을 친다. 아무리 헤엄을 쳐도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다. 소리도 진동도 없는 이 세계가 점점 작아진다. 한없이 작아진다. 그리하여 하나의 점이 된다. 우주의 먼지가 된다. 아니, 그것조차 사라진다.